콘크리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흘째 폭우가 하늘을 찢고 있었죠. 몽골 북부 산악지대 댐 균열이 5m까지 벌어졌습니다. 하류에는 3만 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아이를 채우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꺼질 수 있다는 공포가 목을 죄어왔습니다. 시공사 사무소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커피잔만 따뜻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중국 책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댐이 무너지려는데 책임자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에 잠식됐습니다. 그때 계곡 아래에서 헤드라이트가 폭우를 가르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트럭 측면 글씨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적혀있는 4글자를 읽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커피잔은 따뜻했죠. 누군가 방금 도망쳤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상 위 메모엔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천재지변.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욕이 나왔습니다. 댐이 무너지려는데 책임자가 먼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잭 스틸입니다. 무너지는 걸 막는 사람이죠. 다리도, 제방도, 댐도.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막아야 할 건 댐이 아니었습니다. 3만 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영국 공병대에서 12년을 복무했고 국제댐 안전 자문관으로 15년을 보냈습니다. 현장 투입만 60번이 넘죠. 세계 곳곳의 댐과 제방 앞에서 숨을 고르며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먼저 도망친 현장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사흘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몽골 북부 산악지대였죠. 헬기 창문을 빗줄기가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시야는 200m도 확보되지 않았죠. 조종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착륙이 불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류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3만 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이를 재우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보죠. 결국 착륙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지늘기 발목까지 차올랐죠. 경보음이 계곡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심장박동 같았습니다. 댐의 심장박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심장박동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소리였습니다. 현장 사무소로 뛰었습니다. 시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도면을 확인하고 배합표를 점검하고 최근 계측 데이터를 받아야 했죠.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꺼져 있었고 캐비닛은 열린 채였죠.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댐이 무너지려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먼저 주랭랑을 친 겁니다. 젖은 배합표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생일자가 너무 짧았죠.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기도 전에 물을 채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철근 밀도 기록은 아예 비어 있었습니다. 도면보다 빈 의자가 리스크를 말한다. 제가 수십 년간 배운 교훈이죠. 기술적 결함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자가 도망친 현장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누가 결정을 내립니까? 누가 위험을 감수합니까? 누가 끝까지 남아서 수습합니까? 댐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균열이 눈에 들어왔죠. 길이가 대략 5m, 폭이 2cm 정도 됐습니다. 표면이 부풀어 올라 있었죠. 손을 갖다 대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댐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차를 측정해보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죠. 내부 수압이 콘크리트의 강도를 압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돌아갔습니다. 균열이 확대되고 분출이 시작되고 내부 침식이 가속되고 연쇄 파괴가 일어나고 결국 전면 붕괴. 하류 인구 밀도와 야간 동선을 대입해서 계산해보니 사상자 지수가 임계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피는 불가능했습니다. 3만 명을 깨워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우를 뚫고 산악 지형을 빠져나가게 한다고요. 도로는 이미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죠. 몽골 담당관 바트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피가 답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버티게 해야 합니다. 댐을 막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떡해요. 인력도 장비도 시간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계곡 하부에서 굉음이 들려왔죠. 천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엔진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열을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폭우를 뚫고 지늘길을 뚫고 협곡을 따라서요. 대형 트럭들이었습니다. 뒤따르는 트레일러에는 굴착기 실루엣이 실려 있었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빗줄기 사이로 측면 도색을 읽었습니다. 한국 긴급 대응 토목 특임팀. 트럭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하더니 엔진이 꺼졌습니다. 환영 인사도 악수도 없었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날아왔습니다. 균열 길이와 폭, 현재 수압 추이, 데이터부터 주십시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데이터부터 요구하다니요. 보통은 현장에 도착하면 악수를 나누고 상황 브리핑을 듣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작전을 논의하죠. 그게 국제 재난 현장의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균열 길이 약 5m, 폭 2cm, 수두차는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제가 숫자를 읊자마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돌아서 팀원들에게 손짓하더니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시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6대, 트레일러가 3대였죠. 트레일러 위에는 신형 굴착기 3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하역이 시작됐습니다. 동작이 일사불란했죠. 군대에서나 볼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작업복이 전부 동일한 규격이었습니다. 안면 실드까지 똑같았죠. 마치 한 사람이 여러 명으로 복제된 것 같았습니다. 군악대는 없었지만 행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으로 보였죠.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영도입니다. 한국 긴급 대응 토목 특임팀 소장이죠.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악수를 청하길래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악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동을 거는 느낌이었죠.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도로가 다 끊겼다고 들었는데요. 우회했습니다. 막힌 구간은 뚫고 왔죠. 뚫었다고요. 어떻게요? 굴착기로 길을 냈습니다. 6시간 걸렸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폭우 속에서 6시간 동안 산길을 뚫으며 올라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젖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표가 그려져 있었죠. 출발 시간, 도착 예정 시간, 연료량, 예비 자재 목록, 전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허세나 과장이 없었죠. 팩트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훈련만 받은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팀이 순식간에 3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장비팀, 측정팀, 안전팀이었죠.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댐 상부의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테이프가 쳐지기 시작했죠. 통신 채널이 단일화됐고 호출 부호가 정해졌습니다. 현장 보드에 3가지 숫자가 적혔습니다. 각도, 깊이, 타이밍.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작전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각협업 전술이라고 합니다. 굴착기 3대가 동시에 움직이죠. 1호기가 바위를 운반하고 2호기가 지지하고 3호기가 물살 각도를 틀어줍니다. 3대가 한 손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전술이었죠. 교과서에도 없고 국제 매뉴얼에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현장 여건이 최악인데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계산을 끝낸 겁니다. 방법이 이것뿐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몽골 담당관 바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죠. 스틸 박사님, 저 사람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잠시 대답을 미뤘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주랭랑 친 현장에 6시간 동안 산길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지켜보죠. 일단은요. 박영도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지도가 아니었죠. 각도와 깊이가 표시된 도면이었습니다. 스틸 박사님, 균열 부위 정밀 측정 결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데이터와 대조해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측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계산했고 그들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가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죠. 삼각 협업 전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죠. 박영도 소장이 젖은 도면을 펼쳤습니다. 굴착기 세대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1호기, 2호기, 3호기. 각각의 역할이 적혀 있었습니다. 1호기가 바위를 운반합니다. 2호기가 버킷으로 1호기를 지지하죠. 3호기가 측면에서 물살 각도를 틀어줍니다. 이 세 대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잠깐요. 지금 경사면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아십니까? 폭우에 지늘기 범벅이 됐습니다. 굴착기가 전복될 수 있어요.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박영도 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가 지지하는 겁니다. 전복 직전에 버킷으로 잡아주죠. 그래도 위험합니다. 타이밍이 0.5초만 어긋나도 끝입니다. 그래서 훈련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위험을 알면서도 가겠다는 겁니다. 아니, 가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도 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류에 3만 명이 자고 있어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의무.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12년 전 남아시아 댐 사고를 떠올렸죠. 그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정을 미뤘죠. 그 대가로 동료 2명을 잃었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죠. 좋습니다. 대신 백업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해요. 당연하죠.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도면 뒷면을 펼쳤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적혀 있었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투루 온 게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굴착기 세 대가 위치로 이동했죠. 엔진 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입각 35도, 투입 깊이 40cm, 교대 간격 3초. 박영도 소장이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죠. 마치 일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걸려 있다는 걸요. 1호기, 진입. 첫 번째 굴착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를 버킷에 싣고 균열 부위로 접근했죠. 경사면이 미끄러웠습니다. 캐터필러가 진을 위에서 헛돌았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호기, 지지 준비. 두 번째 굴착기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버킷을 1호기 측면에 갖다 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만약 1호기가 기울면 즉시 잡아주는 겁니다. 3호기, 물살 각도 조정. 세 번째 굴착기가 하류 쪽에서 물살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수압을 분산시키는 거죠. 세 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한 손처럼요. 투입. 1호기가 바위를 균열 부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물기둥이 잠시 약해졌습니다. 분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겁니다. 저는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수두차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연속 투입 시작하십시오. 박영도 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굴착기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두 번째 바위, 세 번째 바위. 연속으로 투입됐습니다. 좌측 5도 보정. 깊이 10cm 추가. 현장에서 피드백이 즉시 반영됐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었죠. 교과서는 뒤따르고 현장은 앞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줄기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실핏줄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팀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압 곡선이 이상했죠. 부분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전체 곡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죠. 저는 박영도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장님, 1차 구간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전체 수압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건 다른 곳에서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도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큰 파열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프가 말하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뚝! 그 소리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콘크리트가 찢어지는 소리였죠. 균열 중앙부에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강했죠. 시야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1호기가 기울었습니다. 경사각이 18도까지 올라갔죠. 임계치가 20도입니다. 캐터필러 한쪽이 공중에 떴습니다. 전복 직전이었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호기 전복 임계, 2호기 지지 들어가라. 박영도 소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뚫고 울렸습니다. 차분했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겁니까? 2호기가 움직였습니다. 버킷을 1호기 측면에 갖다 댔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포구를 찢었습니다. 끼익! 귀가 찢어질 것 같았죠. 동시에 3호기가 후방에서 물살 각도를 틀었습니다. 압력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20초였을까요? 저한테는 영원 같았습니다. 1호기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캐터필러가 다시 땅에 닿았죠.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1호기 조종수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김 기사, 괜찮나? 괜찮습니다. 계속합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죠. 방금 전복될 뻔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오하고 온 겁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요.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좌측 5도 보정, 깊이 10cm 추가. 바위가 연속으로 투입됐죠. 물줄기가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영도 소장 옆으로 다가갔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까 의무라고 하셨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입니다. 동남아시아 댐 사고 현장에 있었죠. 저는 그때 팀장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는데 망설였어요. 데이터를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확실해지면 움직이려고 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동료 2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왼손을 들어 보였죠. 손등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이게 그날의 기억입니다. 저는 매일 이걸 봅니다. 리더의 망설임이 뭘 만드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손등에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소장님이 왜 저렇게 빨리 결정을 내리는지요.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콘크리트를 다루지만 결국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사람으로만 삽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산과 분석에만 집중해왔죠. 데이터가 정확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데이터 위에 책임을 올려놓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죠. 지금부터 매뉴얼은 현재형으로 쓴다. 그때 계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죠. 수로압 곡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정됐던 구간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었죠. 전체 압력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고원형 곡선을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대파열 복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계기 바늘이 빨간 선을 넘었습니다. 수두차 상한선이었죠.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말했죠.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이 빗속에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폭우 소리만 남았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었죠. 박영도 소장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명 남짓이 원을 그리고 섰죠. 빗물에 젖은 얼굴들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인간띠를 투입합니다. 상부 1조, 하부 2조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마대를 균열 부위에 직접 삽입하는 작업이죠. 위험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박영도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제는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솔직히 말하면 손을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목숨을 걸라는 거잖아요. 누가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명, 3명, 계속해서 손이 올라갔죠. 저는 세어봤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뒤로 서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뜨겁게 쑤셨습니다. 12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저는 그때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들어갔고 저는 뒤에서 계산만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비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하네스, 밧줄, 마대, 카라비너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죠. 2중 매듭, 3중 체크. 실수가 있으면 안 됐습니다. 1조 상부 진입 준비 완료. 2조 하부 대기 완료. 무전이 오갔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직접 1조를 이끌고 들어가겠다고 했죠. 저는 말렸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휘는 밖에서 해야죠. 박영도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틸 박사님, 리더가 뒤에 있으면 팀이 앞으로 안 갑니다. 저는 오늘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1조가 상부로 진입했습니다. 밧줄에 의지한 채 균열 부위로 내려갔죠. 물살이 거셌습니다. 온몸을 때리는 수준이었죠. 그 속에서 마대를 삽입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마대 삽입 완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2번째, 3번째, 연속으로 마대가 들어갔죠. 물줄기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 마대 삽입, 유량 감소 확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기를 확인했죠. 수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역류 발생. 상부 역류.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부에서 갑자기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발 분출이었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장님 밧줄 이탈. 소장님이 안 보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밧줄이 손에서 빠져나갔죠.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구조 들어가라.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죠. 팀원 6명이 동시에 뛰어들었습니다. 밧줄을 잡고 수면 아래를 뒤졌죠. 10초, 20초, 30초.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제발, 제발, 제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끌어올립니다.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체온 증상이 시작된 거죠. 응급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팀원들이 그를 감쌌죠. 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셨어요.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닙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트에 한 줄을 적었죠. 책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으로만 산다. 확인. 박영도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몸이 떨리고 있었죠. 저체온 증상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전을 바꿉니다. 그가 말했죠.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부와 하부를 따로 막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한쪽을 막으면 압력이 반대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역류가 발생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분석이었죠. 수압은 가장 약한 곳을 찾아 터져 나옵니다. 한쪽만 막으면 다른 쪽이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시에 막습니다.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시 투입이라고요. 그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두 팀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0.5초만 어긋나도 실패죠. 박영도 소장이 손가락 2개를 세웠습니다. 신호는 이겁니다. 손가락 2번. 그게 우리의 메트로놈이에요. 그가 팀을 둘로 나눴습니다. 상부 1조는 김윤태 부소장이 맡았죠. 하부 2조는 박영도 소장 본인이 이끌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소장님, 방금 물에 빠지셨잖아요.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틸 박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은 망설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뒤에 있으면 팀이 앞으로 안 갑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죠. 아니, 그의 논리가 제 논리보다 강했습니다. 양 팀이 위치를 잡았습니다. 상부와 하부에 각각 7명씩이었죠. 밧줄을 잡고 대기했습니다. 마대가 준비됐습니다. 카운트 시작합니다. 3. 박영도 소장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울렸습니다. 2. 모든 동작이 멈췄습니다. 포구 소리만 들렸죠. 1. 투입.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상부에서 마대가 들어갔죠. 하부에서도 마대가 들어갔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죠. 상부 한 번 삽입 완료. 하부 한 번 삽입 완료. 무전이 교차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연속으로 마대가 들어갔죠. 두 팀의 호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기를 지켜봤습니다. 수압 곡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5번째 마대가 들어가자 확실해졌습니다. 곡선이 하향으로 꺾이고 있었죠. 수압 하강 확인. 반전 시작됐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죠. 새벽은 그래프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6번째, 7번째. 마대가 연속으로 들어갔죠. 움직임이 더 자신감 있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긴장감이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부에서 대형 바위를 고정합니다. 상부 압력 추가 완충해주세요. 김윤태 부소장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하부팀이 바위를 레버리지로 사용해서 물기를 막고 있었죠. 상부팀은 그 위에 마대를 쌓아 압력을 분산시켰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두 팀이 말없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죠. 명령 없이도 다음 동작을 예측했습니다. 훈련의 밀도가 이런 거구나.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수압 바늘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임계선 아래로 떨어졌죠. 팀원들의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마대를 넣었고 데이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콘크리트 내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주파였죠. 둔탁하고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스코프를 꺼내 댐 표면에 갖다 댔습니다. 파형이 찍혔죠. 공진 주파수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장님, 내부에서 공진이 감지됩니다.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돌렸죠. 무슨 뜻입니까? 부분 봉쇄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압력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공진이 확대되면 더 큰 파열이 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까의 환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저주파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요. 박영도 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우는 여전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합시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쿵!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깊었죠.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댐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코프를 댐 표면에 다시 갖다 댔습니다. 파형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죠. 공진 주파수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지금 당장.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퍽! 상부중앙에서 콘크리트가 터졌습니다. 물기둥이 수직으로 치솟았죠.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았습니다. 동시에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보라와 빗줄기가 뒤섞여 시야를 완전히 가렸죠. 소리만 들렸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상부 대파열, 전원 후퇴, 무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밧줄 장력이 최대로 치솟았죠. 상부에 있던 팀원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박영도 소장의 목소리가 폭우를 뚫고 울렸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죠. 지금 후퇴하면 다 무너집니다. 총투입 들어갑니다.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소장님,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죠. 박영도 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스틸 박사님,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니면 3만 명이 죽습니다. 그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부 마대 전량 투입, 하부는 대형 바위로 고정. 지금 바로 실행. 김윤태 부소장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상부 전량 투입 들어갑니다. 하부 바위 고정 시작합니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공포가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멈췄습니다. 상부팀이 물기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대를 안고 있었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감이 아니었죠. 훈련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굴착기가 다시 가동됐습니다. 2호기가 측면에서 상부팀을 지지했죠. 3호기가 물살 각도를 선제적으로 틀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마대 삽입.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렸죠. 두 번째 삽입. 세 번째 삽입. 연속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하부에서는 대형 바위가 외지 형태로 고정되고 있었습니다. 물기를 강제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저는 타이밍을 잡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전체를 봐야 했죠.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상부 투입 타이밍 제가 잡겠습니다. 제 신호에 맞춰주십시오.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셋. 저는 물기둥의 리듬을 읽었습니다. 분출에도 패턴이 있었죠.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둘. 팀원들이 마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세를 잡았죠. 하나. 밀어. 마대가 심부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박혔죠. 수면의 난류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고정됐습니다. 무전이 터져 나왔죠. 다음 마대, 그 다음 마대. 연속으로 삽입됐습니다. 저는 계속 카운트를 불렀습니다. 셋, 둘, 하나, 밀어. 셋, 둘, 하나, 밀어. 30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1분이었을 수도 있죠.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심장 박동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물기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였죠.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던 물줄기가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높이가 낮아졌죠. 수압 하강 확인. 분출 약화 중. 제가 외쳤습니다. 팀원들 사이에서 짧은 함성이 터져 나왔죠. 마지막 마대가 들어갔습니다. 심부에 완전히 안착했죠. 물기둥이 실핏줄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정적이 왔습니다. 폭우 소리만 남았죠. 저는 계기를 확인했습니다. 수압 바늘이 임계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죠. 2차 파열 징후 없음. 현장 1차 안정.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텼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젖은 종이 위에 한 줄을 적었죠. 그 1분, 우리는 매뉴얼이 아니라 역사를 썼다. 폭우가 멈췄습니다. 언제 그쳤는지도 모르게 조용해졌죠.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저는 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압 곡선이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었죠. 2차 파열 징후는 없었습니다. 누수 지점을 재점검했습니다. 보강 마대를 몇 개 더 삽입했죠. 저위험 판정이 나왔습니다. 현장 통제선을 축소합니다. 안정 단계 진입. 제가 선언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 팀원들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긴장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죠. 박영도 소장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리고 한 명씩 포옹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영웅담의 끝은 화려한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포옹이었습니다. 장비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굴착기 버킷을 점검하고 카라비너를 수거하고 하네스를 정돈했죠.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체크가 들어갔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야말로요. 소장님 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박영도 소장이 고개를 저었죠. 우리만의 힘이 아닙니다. 박사님이 타이밍을 잡아주셨잖아요. 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빛이 번져 나왔죠. 저는 하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아침이었죠. 밥을 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이거구나. 댐이 아니라 저 평범한 아침이구나. 저녁 식탁이구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구나. 몽골 담당관 바트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 소장님, 스틸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린 감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담담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프로는 공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밤새 적은 기록들을 정리했죠. 삼각 협업 전술, 동시 투입 교범, 장력 선제 제어, 각도와 깊이와 타이밍 수치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태어난 매뉴얼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죠.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기술과 장비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책임은 사람으로만 산다. 펜을 멈췄습니다. 한 줄을 더 적었죠. 만약 내 나라의 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한국인을 부를 것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었죠. 증언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굴착기가 트레일러에 실렸죠. 팀원들이 한 명씩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박영도 소장이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스틸 박사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죠. 이번에는 악수가 진짜 인사였습니다. 소장님, 영광이었습니다. 트럭 엔진이 걸렸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폭우를 뚫고 왔던 그 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트럭 위로 쏟아졌습니다. 테일램프가 붉은 선을 남기며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진흙 위에 남은 캐터필러 자국을 바라봤죠. 햇빛이 그 자국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나라가 책임으로 물기를 꺾는 장면을 보았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굴뚝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아이들이 학교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승리였죠.